자, 31번. 전세권 설정 등기예요. 전세권 설정하면 납세무자는 전세권자죠. 세입자. 저 집주인이 아니에요. 전세권을 설정하면 누가 이익을 보는지 설명해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이익을 보는 자가 세금을 내면 돼. 이익을 보는 자. 전세권자면 전세권 설정이면 전세권자. 응? 전세권자가 내면 되고 저당권일 때는 저당권자. 누구지? 채권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과세표준은 전세금으로 갑니다. 전세금액. 임차권일 때는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하죠. 세율은 1000분의 2.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이상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합니다. 납세지, 물건, 소재지로 하고요. 반대로 말소등기야. 말소등기는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고 이때 과세표준은 건당, 세율은 6,000원. 반대죠. 이렇게. 납세지 적기, 물건, 소재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등록면허세 다시 문제 나오면 다음에 제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되고 자, 등록면허세는 이게 중요한데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건수에 따른 등기가 있다.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는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그 중에서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으로 하고. 자,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는 저당권, 경매시장, 가압류, 가처분. 건수에 따른 등기는 합지 말고. 물론 그 외 전세권, 전세 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과표가 부동산 가액으로 할지, 채권 금액으로 할지, 건수로 해야 될지, 전세금으로 할지, 임대차 금액으로,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해야 될지가 정해지면 세율을 정해야 되는데 세율은 소유권이냐, 소유권 아닌 세율이냐, 그 다음에 합지 말고에 대한 세율이냐, 합지 말고는 건당 6,000원이고 소유권이 아니야, 소유권이 아닌 세율,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지상권 이런 소유권이 아닌 세율은 무조건 1000분의 2. 그 다음에 소유권은 유상일 때는 2%, 상속일 때는 0.8, 증여일 때는 1.5. 그 다음에 보존등기 0.8.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과표와 세율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 그래서 문제 볼게요. 31번 문제. 거주자인 개인 갑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 전세계약 이전 전세보증금 3억. 얘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권자고 을이 전세권자예요. 우리 전세권자입니다. 우리. 그렇죠?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과세표준은 얼마예요? 전세보증금이 6억이 아니라 이건 전세보증금이니까 전세금이어야 되니까 3억이 되겠고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000분의 8이 아니라 무조건 소유권이 아닌 것 1000분의 2. 납부수익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억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돼요? 2%가 아니에요. 3억 곱하기 0.2니까 0.2%니까 뭐 60만 원 되겠네요. 그죠? 60만 원. 납세무자는 을이다. 맞죠? 갑의 주소지가 아니고 이때는 물건 소재지여야 되겠죠. 답은 4번. 그렇죠? 31번의 답. 어렵지 않죠? 네. 이게 말소로 나왔을 때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건 좀 적으세요. 이거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면 좋을 텐데 이건 정리를 하고 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를 했어. 그러면 원칙은 확정신고가 불유하죠. 원칙은 확정신고 불유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 일과세기간에 누진세율 대상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를 안 했어. 여러분들
양도세 과표가요, 1,200만 원까지는 6%고, 1,200만 원 초과 4,600까지는 15%예요. 여기까지는 뭐, 대충 이해하시죠? 그럼 제가, 1월 달에 1,000만 원 이익 얻었어. 그래서 60만 원 세금 냈어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1,000만 원 또 얻었어. 그래서 60만 원 냈어요. 그럼 저 120만 원 냈지만, 내가 1년에 번 소득은 2,000이잖아요. 그럼 2,000은 1,200까지는 6%, 1,200만 원 초과 나머지 800만 원, 즉 2천만 원이 된 때까지 800만 원까지는 15%야. 그 합쳐서 192만 원 내야 되거든. 따로 내지만 합쳐서 내되면 192만 원 내야 돼. 따로 내면 120만 원밖에 안 냈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양도할 때는 2천만 원에 대한 과표로 해서 신고했어야 된다고요. 그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정 신고를 하면 확정 신고 안 해도 돼. 예정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 안 해도 돼. 신고의 효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예정 신고를 했다 손치더라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개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예정 신고를 안 했으면 만약에 확정 신고를 했으면 이때는 예정 신고 시 가산세 50%를 경감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만약에 확정 신고를 또 안 했어. 확정 신고를 또 안 했어. 그렇다 할지라도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요 개념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나중에 또 정리가 되면 제가 부가세 신고 기간이어가지고 또 이런저런 요것만큼은 좀 다시 제가 또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32번의 문제 요 정도 좀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자,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거주자인 개인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틀린 것은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계약일에 납세무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물론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이 되겠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 취득금을 재산세 관련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한 을은 부동산 소유 관할 지자체장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과세 기준로부터 바뀌었죠. 15일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응? 자, 종부세. 신고 납부가 되는 경우는 과세액을 10월까지 신고한 때는 종합부동산 납세무 확정됩니다. 이 경우, 요거 주의해야 돼요. 이 경우.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아셨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40만 원씩 된 등록물세 납세무가 있다. 여러분들, 이거 힘들었지.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으로 하죠. 그러니까 40만 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무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취득세 납세무가 없는 거지. 등록면허세 납세무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취득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지 등록면허세 납세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5번. 양도세 예정 신고만으로 갑의 양도세 납세가 확정되지 않는다? 원칙은 확정되죠. 그러니까 예정 신고하면 확정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른 거 고려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답은 5번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33번.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니까 할게요. 거주자인 개인 갑은 국내 2주택, 2주택 및 상가 건물 일체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및 종부세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해요. 자, 이때 고지서는요.
한 장이어야 돼요? 두 장이에요? 물건별로 해야 돼요. 주택이 두 채면 상가 건물이 한 채라면 주택에 대한 고지서는 한 장이어야 돼요? 두 장이어야 돼요? 고지서는 원칙은 물건별 또는 한 장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무조건 한 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돼. 그 고지서는 동일 시군군에 있다면 한 장으로 해도 되고 물건별로 해도 되지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무조건 한 장에 고지를 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공정시장별 곱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갑의 주택분 종합부동산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6억 원 곱하기 종부세 공정시장별 곱하기 표준세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 공제액에 계산한다. 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보시면 갑의 상가 건물. 자, 갑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은 종부세 내지 않죠.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내는 거고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과 종합상과세죠. 자,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뭐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5번. 갑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갑이 보유한 주택 공시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에 복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맞죠? 맞습니다. 저렇게까지. 그래서 2주택자니까 6억 공제한 거 맞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자, 됐고요. 34번. 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과세 기준 현재 세대원인 중 1인과 그 배우자의 공동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세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라고 하는 거 틀렸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소유 대상에서도, 소유 주택수에서도 제외되고, 과세표준 합산에서도 배제합니다. 이렇게요. 자, 3번.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의 그 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자, 4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합산한 금액에서 6월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금을 곱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틀렸죠? 3억이 아니라 여기 5억이죠. 이것도 틀렸네. 그래서 그 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가 아니라 실제 거주해야 되겠죠? 이렇게 틀렸고. 5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부동산 산출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다른 공제를 곱하여 합계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다.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 35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세 과세 등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분납이 허용됩니다.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답은 3번이네. 그렇죠? 이렇게.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줬으면 제척기간은 보통 5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좀 기억했어야 돼요. 요거는요. 그래서 만약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재산세에서는 뭐가 된다? 재산세를 공제하는데 이 재산세 공제는 뭐가 돼요? 항상 전이 아니라 후예요.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한을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적용한 후의 세액이다. 상한을 적용받기. 또는 탄력세율을.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장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것만. 자, 5번만 한번 볼게요. 근데, 만약에, 토지가액에서, 다시 한 번요. (80억을) 빼고 곱하기 공정시할 빼고 재산세를 빼주잖아요. 그럼 재산세는 탄력세율 적용 후의 세금이고 세부담 상한 적용 후의 세금을 빼주는 거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적용받게 받은 후의 세액이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교시면 될 거예요. 35번. 36번.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 조세 부담 최소화잖아요. 조세 부담 최소화.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원래는 양도가액이 5억이면 여러분들 확인 불가능하니까 이때는 환산가액으로 가야겠죠. 환산가액.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가 2배 뛰었으니까 얘도 2배 뛰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2억 5천이야. 이게 환산가액이라고. 환산가액에서 매감 환기가 나오면 이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아까 필요경비 계산공제 등기가 됐으니까 3%일 거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2억 곱하기 3% 하면 이게 60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답은 2억 4,400이 돼야 돼. 다행히 그게 없네. 그렇죠? 2억 4,400이 됐어야 돼. 원래는요. 그렇죠? 여기 3번이 됐어야 돼. 그런데 조세 부담이 최소하니까 너가 취득가액이 제로라고 하고 뭐가 된다? 필요경비가 소개비 2억 6천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2억 6천이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2억 4천이 된다. 그러니까 조세 부담 최소하니까 과표가 양도 차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2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어렵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세법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세법에서 계산 문제는 한 문제인데 그거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세법에서는 계산 문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솔직히 어렵진 않고 요거 문제가 아마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진 않을 거지. 내년에는 아마 그러니까 올해 나온다면 100% 겸용주택 나올 겁니다. 겸용주택이나 부담보증 둘 중에 하나 문제가 나올 건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자, 양도 및 취득 시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느냐가 중요하죠. 장특할 때, 세율 적용할 때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특히 환지 처분인데 환지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죠. 왜? 이익이 미실현됐으니까. 이익이 미실현됐어. 그래서 환지 처분에 대한 것은 환지된 처를 다시 양도했다면 취득 시기는 환지된 토지 시기다. 다시 한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A를 샀어요. 10원이었어. 근데 이게 A가 A-가 된 거야. 70원이 됐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거든. 지목과 지번이 변경됐다고. 근데 이 A-를 양도했어요. 100원에 양도했어. 그러면 내가 실현된 이익은
30원에 대한 이익이 실현된 게 아니고 90원의 이익이 실현됐다라고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환지된 토지를 양도했을 때 그 환지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라는 거예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다. 환지가 됐다고 해서 이익이 실현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만 권리 면적의 감소. 권리 면적의 감소가 있거나 내가 50을 받아야 하니까는 내가 100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50을 받았다. 감환지가 있거나 징환지가 있거나 그렇죠? 감환지는 양도로 보고 내면이면 내가 청산을 받잖아요. 징환지는 다시 취득으로 보지. 이거 아시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양도나 취득으로 본다면 그 새로운 양도나 취득으로 본다면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된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환지처분이나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많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7번의 문제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대행자산 양도 취득 시기로 틀린 것은 자,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가 됐다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이지. 여러분들 개발법이나 정비법 나오면 세법에서는 무조건 다음 날이지. 우리 25번 문제인가 거기서도 봤잖아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장기 합의 조건일 때는 소유권 등기 접수를 인도에 사용수익을 좀 받은 날, 허가받지 않을 때는 사실상 사용일. 그다음에 점유에 의해서 취득한 날은 점유 개시일. 대금을 선납할 때는 등기 접수일. 뭐 어렵지 않고 다음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정도 보시면 되겠다. 1번이죠. 자, 38번 국외자산. 여러분들 자 적어봐요. 납세무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거주자야 된다. 거주자로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납세무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국내는 실가 아니면 매, 감, 환, 긴데 이게 국외자산일 때는 실가 아니면 시가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이때 외화 환산, 좀 한줄 골 때리죠. 외화 환산인데 지출일 또는 수령일 현재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이고요. 이때 환차익이 있다면 그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죠.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정말 중요했던 거. 미등기 1년, 2년, 3년 이상 기본공제. 만약에 이게 국내자산을 미등기 70%,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죠. 3년 이내에 장득 가능하고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국외자산이라면 미등기 1년 미만, 2년 미만 관계없죠? 그래서 42%. 그렇죠? 장특이 안 된다는 거. 요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가비공제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거, 또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외국 납부 세액 있으면 세액공제나 또는 필요경비 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요 개념만 좀 눈여겨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볼게요. 자, 주택을 미화 10만 달러, 20만 달러 양도하였습니다. 틀린 것은.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 취득객에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시가라고 하는 게 적용될 리가 없죠. 이렇게.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이 그냥 답이네. 계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필요경비가 공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 계산공제. 여러분들 국외자산의 기준시가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LA 땅값 우리가 공시가격을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공제라고 하는 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국외주택 안으로 발생한 소득 환율분들이나 외화 차익금으로부터 환차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환차인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죠? 해당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 공제합니다. 기본 공제하는 거죠. 3년 이상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은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 납세가 있다. 갑이 거주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거주자 갑이 2015년에 국외 일체를 했다면 5년 이상 계속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5년 이상 계속 들었으니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국외에서 한다는 납세 의무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39번. 아까 전에 했죠?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비과세율권 충족 1세대 1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거. 이거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맞죠? 법원에서 등기가 불가능했어. 도시개발법에 따라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어.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죠? 올해, 작년에 문제가, 이 미등기 양도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었네.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그죠?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넘어갑니다. 마지막 40번. 가장,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 배우자 간 증여재산 이월과세 또 나올 겁니다. 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자, 정리 볼게요. 대상자산, 배우자 이월과세,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실물 이용권,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납세의무자, 수중받은 배우자입니다. 여러분들, 갑이 증여하고 우리 5년 내에 양도했어요. 병한테. 그럼 이때는 갑이 내는 게 아니라 을이 냈는데 을의 취득 시기를 때 갑의 것으로 한다. 취득금의 취득 시기는 당초 증여세 취득 시기로 합니다. 기간제 5년 내에 양도하고요. 기납부 증여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죠. 세액 공제 아닙니다. 세액 공제가 아님의 주의. 연대납세는 없어요. 자, 적용 배외. 사망 시 이월과세를 적용 안 함. 적용 안 한 것은 을의 취득을 하겠다는 거죠. 을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고. 이혼했어. 이때는 갑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거죠. 수용 시에는 2년. 자, 이때는 사업인정 고시일이 있고 만약에 그 기준에서 2년 내에 증여야. 이때 증여를 받았어. 이때는 2월과세를 적용을 하고 2년 전에 증여받았어.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거야. 맞죠? 그럼 2월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때는 갑의 취득가액을 한다는 것이고 이때는 을의 취득가액을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또 시간 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가지고 자 보세요. 2월과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2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할 증여세 필요금에 산입한다. 2월과세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간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2월과세 적용한 자산의 보유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으로 본다. 증여한 날,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는 거죠. 아니죠? 당초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는 거고. 거주자가 양도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가 되겠죠. 이렇게. 거주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따라 수용되는 경우 2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답이 4번이 되겠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다시 한번요. 사업인정 고시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5년이지만 5년 후에 5년 내에 수용될지를 어떻게 알아? 사업인정 고실이 있으면 그로 소급해서 5년의 기간 동안에 내가 수용될 걸 알고 먼저 증여를 해도 그거는 그렇다면은 이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니까 5년 너무 길니까 2년 기준으로 해서 2년 전에 증여받았다면 2년 전에 증여받았다면 수용될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지. 이때는 적용 안 한다고. 적용 안 하지. 아셨죠? 그러니까 2년 이전에 될 때는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인정고시부터 2년 내에 증여받았다면 이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요 개념들 좀 기억하세요. 아셨죠? 요것만 좀.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문제가 뭐 어렵기도 하지만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그 개념을 묻는 문제였다고. 2월 과세를 적용한다가 뭐고, 2월 적용하지 않는다가 뭐냐. 요거 개념들. 자, 2월 과세를 적용하고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2월 과세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2월 과세 적용하지 않다. 더 큰 걸 하겠다는 거죠. 세금이 더 큰 걸로.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까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40번 문제는 시간 관계상 다음 회차에 또 나와요. 다음 회차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 정리한 거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회차마다 좀 중요시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32에서 제가 건드렸던 문제 말고 또 핵심이 되는 문제는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정도 따라오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나왔다가 중요한 아니라 그 문제에 파생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